박 소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이해해줘요. 1999년 겨울 43세에 IMF로 잘렸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에서 전세금 빼니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 두 아이 학비도 막막한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3번 망하고 3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배운 기초 공사의 원칙이 어떻게 180억을 만들었는지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추락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43세, 20년 다니던 건설사에서 IMF 구조조정으로 잘렸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퇴직금 봉투를 받아들고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본 회사 건물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IMF 한파는 대한민국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마다 부도, 정리해고, 현수막이 펄럭이었습니다. 지하철에는 양복 입은 중년 남자들이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저와 똑같더군요. 퇴직금과 적금을 다 긁어 모으니 딱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금 2천만 원을 빼고 나니 실제로 굴릴 수 있는 돈은 3천만 원.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 작은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아직 학비가 한참 더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하얗게 변하더군요. 43세면 일할 나이인데 당시 재취업 시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신문 구인란에는 30대 우대, 35세 이하 같은 문구뿐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줄줄이 부도가 났고 살아남은 회사들도 신규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된장찌개를 끓여주더군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건강하잖아요. 뭐라도 하면 되죠. 아내의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40대 가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경비, 택시 운전, 대리기사뿐이었습니다. 그 일들로는 두 아이 대학까지 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TV를 틀면 온통 닷컴 열풍이었습니다. IMF 이후 증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서 떼돈을 번 사람들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주식 사면 자고 나면 2배. 초보도 쉽게 벌 수 있다. 증권방송에서는 연일 성공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실직한 40대가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뉴스. 주부가 코스닥으로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었다는 인터뷰. 남들은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나? 그렇게 저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시작이 아니라 추락의 서막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그토록 신중하고 꼼꼼했던 제가 주식 앞에서는 한없이 무모했습니다. 1999년 12월 저는 PC방에서 HTS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PC방 시간당 이용료 1,000원이 아까웠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알바생에게 물어가며 겨우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모뎀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화면에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미친 듯이 깜빡이었습니다. 건설 도면은 눈 감고도 볼 수 있었지만 주식 차트는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 제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PC방 알바생이 귀띔해줬습니다. 아저씨, 요즘 IT 주식이 대박이래요. 새로운 기술, 골드뱅크 이런 거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뭘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면서, 골드뱅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젊은 애들이 다 산다는 말만 믿고 돈을 넣었습니다. 2000년 1월 새로운 기술을 한 주당 15만 원에 200주 샀습니다. 3천만 원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신이 났습니다.
매일 PC방에 가서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15만 원이 17만 원, 19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그때 팔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증권방송에서는 30만 원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2배. 그렇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새로운 기술 주가는 하루에 10%씩 떨어졌습니다. 19만 원이던 주가가 15만 원, 12만 원, 9만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손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오르겠지. 내일은 회복되겠지.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기술은 한 주당 4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이 8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 한 병을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고 홈쇼핑 채널에서 이불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IMF 이후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식 공부한답시고 PC방에 다닐 때 아내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비겁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그토록 꼼꼼하고 신중했던 사람이 주식 앞에서는 무지한 도박꾼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는다. 다시 기초부터 공부하자.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대충 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기초 공사는 왜 이렇게 허술했을까요? 남은 8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주식책을 빌려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 PER과 PBR의 의미, 차트 분석법, 하나하나 노트에 필기했습니다. 40대 가장이 중학생처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아무리 읽어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했던 게 문제였구나. IT는 몰라도 건설은 20년간 몸으로 배운 분야였습니다. 현장의 언어를 알고 장비를 알고 자재를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자. 그게 제 첫 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800만 원으로는 두 아이를 키울 수 없었으니까요. 2000년 여름 저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규직은 불가능했지만 프리랜서 감리 일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당 12만 원짜리 일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소장이 받기엔 초라한 돈이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장화를 신고 다시 흙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현장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IMF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중국발 특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야, 요즘 장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중국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니까 장비를 죄다 수출한대. 현장 인부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 인부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굴삭기 렌탈료가 작년보다 30% 올랐어. 시멘트 값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중국이 올림픽 준비한다고 건설 자재를 싹쓸이하고 있다던데. 그 순간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이거다. 제가 20년간 몸으로 겪었던 건설 현장. 이곳의 변화가 곧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굴삭기 렌탈료가 오른다는 건 장비 회사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시멘트 값이 오른다는 건 철강 회사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용했던 장비들의 회사 이름을 적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코리아. 그리고 자재 회사들도 정리했습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사 이름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무제표를 찾아봤습니다. 도서관에서 배운 PER, PBR을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중국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50% 늘었습니다. 숫자가 제 현장 경험과 일치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앞으로 더 커질 거야. 2003년 가을 저는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엔 800만 원이 아니라 3년간 모은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담배를 끊었고 술자리도 줄였습니다. 아내도 식당 일을 계속하며 돈을 보탰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한 주당 8,500원에 샀습니다.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대제철에는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매일 PC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초 공사가 튼튼한 놈은 무너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배운 그 원칙을 믿었습니다. 2004년 두산 인프라코어는 1만 2천 원이 됐습니다. 2005년 1만 5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6년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성장과 함께 주가가 쭉쭉 올랐습니다. 2007년 가을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2,500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4년 만에 5배가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우리 1억 넘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등록금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1억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더 배워야 했고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됐습니다. 2007년 겨울 저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투자의 귀재라고 믿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눈앞에 있으니 모든 게 제 실력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 일도 그만뒀습니다. 이제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일은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찮아. 이제 나도 요령을 알았어. 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1억으로는 부족해. 10억은 만들어야지. 증권방송을 매일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들었습니다. 부동산 리츠가 대세입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의 원금 보장까지. 장기 투자하기 딱 좋은 상품입니다. 리츠라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믿고 혹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니 부동산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현물과 리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8년 1월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제철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전부를 부동산 리츠에 넣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전액을 투자했습니다. 장기 투자니까 안전하겠지.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아. 제 머릿속은 온통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손절 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투자인데 손절이 무슨 소용이야? 3년 전 새롬 기술에서 배운 교훈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2008년 3월까지는 좋았습니다. 리츠 가격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배당금도 들어왔습니다. 내 말이 맞았지? 아내에게 으스댔습니다. 하지만 2008년 9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리츠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매일 빨간 숫자만 보였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7천만 원, 한 달 후 5천만 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손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일은 반등하겠지. 미국 정부가 개입하겠지. 근거 없는 희망만 품었습니다. 결국 2008년 11월 1억 2천만 원은 4,500만 원이 됐습니다. 4년간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 2달 만에 증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강물을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또 똑같은 실수를 했을까? 추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잘못이 명확했습니다. 첫째, 내가 모르는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리츠의 구조도 위험성도 모르면서 덤볐습니다. 둘째, 손절 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5%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는 원칙이 없었습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1억 2천을 한 곳에 다 넣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넷째, 현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박 소장의 투자 철칙. 1. 내가 아는 분야에만 투자한다. 2. 5% 손실이 나면 무조건 손절한다. 3. 한 종목에 30% 이상 넣지 않는다. 4. 현금은 항상 30% 보유한다.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평생 도박꾼으로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48세, 4,500만 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대로 된 원칙이 생겼으니까요. 2009년 1월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53세의 나이에 다시 헬멧을 썼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이번엔 감리 일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안전관리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일당 10만 원. 20년 전 신입 시절보다 못한 대우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이 가족을 힘들게 만든 거니까요. 낮에는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책을 읽었습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 제 투자 철칙과 똑같았습니다. 4,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남겨두고 3천만 원은 적금에 넣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한 현금이었습니다. 남은 1,500만 원으로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세 종목으로 분산했습니다. 삼성전자 500만 원, 현대차 500만 원, SK하이닉스 500만 원. 모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는 한국의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매달 현장에서 번 돈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50만 원씩 적금을 부었습니다. 아내도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 번, 새 옷은 명절에만 샀습니다. 2010년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갤럭시가 전 세계에서 팔려나갔습니다. 현대차도 미국 시장에서 선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탔습니다. 제 계좌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1,5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됐습니다. 2011년 2,800만 원, 2012년 3,500만 원.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번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보유했습니다.
실적이 나빠지면 5% 손절 원칙대로 팔았습니다. 2013년 여름 계좌가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적금까지 합치면 총 8천만 원이 됐습니다. 57세의 나이에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바심이 나지 않았습니다. 탄탄한 기초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2014년 저는 현장 일을 그만두고 중소건설사의 안전관리 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월급 280만 원, 정규직이었습니다. 43세에 실직한 후 11년 만에 다시 정규직이 됐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2015년 초 제 계좌는 7천만 원, 적금은 5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리먼 사태 때 잃었던 금액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7년 전에 1억 2천과 지금의 1억 2천은 완전히 다른 돈이었습니다. 첫 번째 1억 2천은 운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1억 2천은 원칙으로 쌓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는 것을, 그때를 위해 적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 공포를 매수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24일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5시 스마트폰 알람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 코스피 급락 예상, 뉴스 속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8% 넘게 폭락했습니다. 한국 시장도 패닉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난리였습니다. 박 팀장님 주식하시죠? 오늘 다 팔아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 망한대요. 우리도 끝이래요. 사무실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으로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30분 만에 5%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모두 마이너스 8% 이상 떨어졌습니다. 제 계좌도 당연히 빨간불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 6,200만 원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8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손절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다 팔았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요.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회다. 리먼 사태 때 배운 게 있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점심도 거르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적금 5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고객님,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급하게 쓸 일이 생겨서요. 은행원에 만류를 뿌리치고 현금을 찾았습니다. 오후 2시 회사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삼성전자에 3천만 원, SK하이닉스에 2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만약 더 떨어지면 어쩌지? 하지만 믿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본기를 믿었습니다. 중국이 망해도 반도체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려도 장기적으로 반도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25일 시장은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 추가 하락. 동료들이 저를 미친놈 보듯 쳐다봤습니다. 팀장님, 어제 샀다고 하셨죠? 큰일 났겠네요. 빨리 손절하세요. 더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산 건 회사예요. 주가가 아니라. 8월 26일 시장이 바닥을 쳤습니다. 코스피 18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9월 초 코스피는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산 삼성전자는 15%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을 번 겁니다.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S7로 대박을 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디램 가격 상승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제 계좌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2016년 말 1억 5천만 원, 2017년 중반 2억 원 돌파, 2018년 초 3억 5천만 원, 차이나 쇼크 때 5천만 원을 던진 승부수가 3년 만에 7배가 된 겁니다. 6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3억 원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노후 걱정 조금 덜겠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억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걸. 진짜 목표는 10억이었습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면 최소 10억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큰 기회가 올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위기는 반복된다.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다음 위기를 기다리며 현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증시는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3월 19일 코스피가 14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2015년 차이나 쇼크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또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에요. 세계 경제가 마비됐어요. 주식 다 팔고 현금 들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미 2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IMF 때의 공포, 리먼 사태의 충격, 차이나 쇼크의 패닉 모두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위기는 지나간다는 것을,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는 것을. 2019년부터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억 5천 중에서 1억은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나머지 2억 5천만 원만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현금은 항상 30% 보유한다. 제 철칙을 지킨 겁니다. 3월 20일 저는 움직였습니다. 현금 1억 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확신. 사람들은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5천만 원, 네이버에 3천만 원, 카카오에 2천만 원, 한 번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4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5월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코스피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산 종목들은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30% 상승, 네이버는 50% 급등, 카카오는 80% 폭등. 2020년 말 제 계좌는 7억 원이 됐습니다. 2021년 시장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021년 여름 제 계좌는 드디어 10억을 넘었습니다. 1999년 IMF 때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지 22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억으로는 진짜 경제적 자유가 부족했습니다. 인생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2022년 시장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에서 200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10억 중 3억은 현금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기회를 찾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제 눈에 한 분야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강국이었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NF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영업이익이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66세의 나이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7억 원의 주식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렸습니다. 현금 3억까지 합쳐서 총 15억 원. 에코프로에 7억, 포스코홀딩스에 5억, LNF에 3억. 손이 떨렸지만 원칙은 지켰습니다. 분산 투자 그리고 10% 손절 라인. 2023년 3월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에코프로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솟았습니다. 3개월 만에 제 15억은 40억이 됐습니다. 저는 40억 중 15억을 팔아 원금과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남은 25억은 계속 보유했습니다. 7월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너무 높이 올랐습니다. 거품이다. 8월 초 저는 남은 25억어치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 후 에코프로는 150만원까지 올랐다가 폭락했습니다. 2023년 9월 말 제 총 자산은 45억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AI 붐이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45억 중 20억을 SK하이닉스에 투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으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2024년 상반기 SK하이닉스는 2배가 됐습니다. 제 20억은 40억이 됐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제 총 자산은 180억 원입니다. 68세 IMF로 모든 걸 잃었던 43세 가장이 25년 만에 180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180억은 결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25년간 지켜온 원칙입니다. 오늘 그 원칙을 여러분께 남기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내가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라. 저는 건설 현장을 20년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현대제철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약국에서 일하셨나요? 그럼 제약회사를 보십시오. 식당을 운영하셨나요? 외식 프랜차이즈를 연구하십시오. 남들이 모르는 현장의 언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원칙, 5% 손절, 절대 어기지 마라. 새로운 기술에서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리치에서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모두 손절 라인이 없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식이 5%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자존심 버리고 미련 버리고 그냥 파십시오. 작은 손실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손실은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원칙, 분산 투자, 한 곳에 몰빵하지 마라. 한 종목에 30% 이상 넣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NF 세 종목으로 나눴습니다. 하나가 망해도 나머지 둘이 살려줍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네 번째 원칙, 현금은 항상 30% 보유하라. 위기는 반복됩니다. IMF, 리먼, 차이나 쇼크, 코로나. 제 평생 4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마다 현금이 있었기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현금은 보험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탄약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욕심을 버려라.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갔을 때 저는 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폭락했습니다. 꼭대기를 잡으려는 욕심이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적당한 곳에서 만족하십시오. 이 5가지 원칙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제가 무너질 때마다 아내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식당에서 손 다쳐가며 생활비를 벌어줬습니다. 180억의 절반은 아내의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가 막막하신가요? 43세에 IMF로 잘린 저도 그랬습니다.
손에 쥔 거라곤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두 아이 학비, 전세금, 생활비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 일했습니다. 밤에는 주식을 공부했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지켰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3번 무너지고 3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66세에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68세인 지금도 시장을 공부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몸담았던 그 현장, 그 경험이 바로 투자의 시작점입니다. 시장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재무제표 보는 법, 차트 읽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58세에 처음 배웠습니다. 나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원칙 없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원칙 있는 투자는 설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 인생 2막도 튼튼한 원칙 위에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투자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지 마십시오.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수익을 쫓지 마십시오. 돈은 행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180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옛 동료들과 막걸리 한잔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박 소장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90년대 그 시절 춘천 명동 골목의 그 뜨겁던 열기를 말입니다. 대학생들의 낭만이 볶아지고 군인들의 외박이 익어가던 그 골목. 저는 그 골목에서 33년 동안 닭갈비를 볶으며 누구보다 뜨거웠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명동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우리 자식들의 세대가 떠나간 그 자리에 남은 건 빈 통장과 낡은 철판뿐이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에는 오만했던 저의 고집과 이미 저를 지나쳐 가버린 차가운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려했던 골목의 몰락,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일은 지역만입니다.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학교를 다닌 곳도 전부 춘천입니다. 소양강 바람을 맞으며 뛰어놀던 그 시절, 춘천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유년 시절의 기억은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일용직 일을 하셨지만 일을 나가는 날보다 안 나가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술을 드시는 날이면 집안은 폭풍전야였고 저는 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좌판에서 나물과 야채를 파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이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가난은 대물림하지 않겠다. 이 다짐이 제 평생을 움직인 동력이었습니다. 23세 제대하고 나온 세상은 가혹했습니다. 학벌도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몸으로 때우는 일뿐이었죠. 공사판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인력시장에 나가 시멘트를 비비고 자재를 날랐습니다. 온몸이 굳어 걷기도 힘들었던 날들 하루 일당 받는 막노동이었지만 제 힘으로 땀 흘리며 번 돈의 가치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중국집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을 하며 골목골목을 누빌 때면 따뜻한 방에서 밥 먹던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을 어머니께 보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없었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중국집 식당 일을 하며 주방장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고생이 훗날 제 인생을 바꿀 무기가 될 줄은요.
29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시 춘천에서 제일 유명했던 닭갈비 식당에서 일을 하며 만난 아내는 참 부지런하고 눈빛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지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나중에 꼭 호강시켜줄게. 그 약속을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이듬해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내가 애 재우고 나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우리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잘 키우자.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어요. 33, 이제는 남의 밑에서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자 싶었어요. 왜 하필 닭갈비였냐고요? 그때 춘천에서 닭갈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희망이었거든요. 당시 춘천 명동 골목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어요. 군인들이 외박만 나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닭갈비 집이었고, 대학생들이 MT를 오면 철판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밤새 웃음꽃을 피웠죠. 값싸고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서도 철판 위에서 볶아지는 그 냄새가 사람들을 홀리는 마력이 있었거든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어깨 너머로 보니 장사가 끝난 뒤 사장님의 표정이 늘 밝더라고요. 아, 나도 저 철판 하나만 있으면 내 가족 입에 풀칠은 하겠다. 식당 일을 하며 곁눈질로 배운 그 철판 하나가 내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줄이라 믿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이 골목의 활기, 그리고 누군가의 땀이 서린 철판 위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저 철판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가장 뜨거운 곳, 그 중심에 서고 싶다는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야망이 바로 저 닭갈비 철판이었죠. 몇 년간 외식 한 끼도 아껴가며 모은 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큰 돈이 모인 통장을 보며 손이 떨리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엔 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친척 집을 돌며 넙죽절하고 빌린 돈, 장인어른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얻어낸 처가되게 귀한 돈까지 그렇게 1,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받은 은행 대출 3천만 원까지 더해 총 4,500만 원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시설비와 집기, 간판 공사까지 마치니 통장은 바닥이 났습니다. 마침내 사장님께 열쇠를 건네받던 날, 아무도 없는 새벽 가게 안에서 저는 차가운 철판 위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이거 망하면 인생 끝이다. 그 간절함이 제 33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업 첫날 저녁, 아내가 아이를 등에 업고 가게에 나왔습니다. 저도 같이 할게요. 아내는 아이를 업은 채 홀을 누볐습니다. 제가 철판 앞에서 땀을 흘리면 아내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마감하고 정산을 하니 매출은 보잘것없었지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잖아.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그 밤 차가운 철판 위에 손을 올리고 다짐했던 그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생생합니다. 그날의 두려움이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시절을 만들어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철판 앞에 혼자 서서 오늘은 제발 한 팀만 더 들어와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남은 재료를 보며 한숨 쉬다 아내와 둘이 그 재료로 밥을 해먹으며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수두룩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 얼굴, 장인어른 얼굴, 어머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힘든 시절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했습니다. 아이 재우고 나면 둘이 앉아 오늘 매출은 얼마였는지, 내일은 뭘 더 해볼지 밤새 얘기하는 게 유일한 낙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처음엔 골목 구석진 자리라 파리만 날렸죠. 그런데 아내가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음료수 하나, 사리 하나를 더 챙겨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손님 마음을 얻다 보니 어느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골목 안쪽까지 손님들이 물밀듯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더군요. 결국엔 골목이지만 대기줄이 더 길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춘천 명동 골목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춘천하면 닭갈비,
닭갈비 하면 명동 골목. 그 공식이 자리를 잡았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온 관광객들이 골목 입구부터 줄을 섰습니다. 주말이면 웨이팅은 기본이고 대학생들 MT 시즌이 오면 골목 전체가 들썩이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닭갈비 볶는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가고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루 매출 100만 원은 예사고 성수기엔 월 매출 4천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재료값까지 다 떼고도 손에 쥐어지는 돈이 꽤 많았습니다. 마감하고 정산할 때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죠. 여보, 오늘 또 기록 깼어. 우리 진짜 잘하고 있나 봐. 그 말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나라 전체를 뒤흔든 IMF라는 거대한 파도가 닥쳤습니다. 주변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구조조정으로 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퇴직금을 들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나가는 이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닭갈비는 싼 값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닭갈비 한 철판에 가족들의 위로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고기 한 점, 사리 하나라도 더 챙겨주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는 단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진심을 보이니 손님들도 그 진심을 알아주더군요. 손님 한 명 한 명이 우리 가게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렇게 1998년 IMF의 혹독한 겨울을 버텨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내 철판 앞에서는 굶을 일 없다. 그때 저는 정말 단단했고 겸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어떤 파도가 와도 끄떡없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훗날 닥쳐올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제 눈을 가리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2000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게가 곧 집이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곧장 가게로 왔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하고 배고프다 하면 철판에 볶음밥 한 접시 올려줬습니다. 그게 우리 애들 저녁밥이었어요. 아들 녀석은 볶음밥에 계란 꼭 얹어달라 했고 딸은 떡을 유독 좋아했습니다. 손님 없는 틈에 애들 옆에 앉아 같이 밥 먹던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이 낡은 가게가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었고 놀이터였고 집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빌린 돈을 다 갚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친척, 처가댁, 부모님 댁을 돌며 봉투 하나씩 들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죠. 거기에 이자까지 쳐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모님은 봉투를 받으시며 눈물을 닦으셨고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그 말에 아내는 이제 시작인데 뭘 하며 씩 웃더군요. 낡은 전셋집을 벗어나 1억 2천만 원, 32평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아이들이 방방 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승용차도 한 대 장만했습니다. 아내는 차 문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웃었죠. 우리도 이제 차가 생겼네.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그때부터는 아이들한테 아끼지 않았어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제가 못 받은 교육을 자식들한테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철판 앞에서 손목이 나가도록 볶았던 그 시간들이 다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취해 저도 모르게 오만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줄 서는 손님들이 당연해지니 처음에 그 절실함이 흐려지더군요. 처음엔 한 명 한 명 반갑게 맞이하고 양도 넉넉하게 주고 서비스도 신경 썼는데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달라지더라고요. 회전율을 높이려 잠깐만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고 양을 조금 줄이고 다들 가격을 올리니까 저도 비슷하게 가격을 올려도 손님은 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광지니까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 싶었어요. 손님이 많으면 된 거라고 잘 되기만 하면 성공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떤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만큼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눈부신 황금기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그 소리 한마디에 피곤함도 잊었죠.
아내는 홀에서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 이름도 외우고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는 서비스로 뭔가 하나씩 더 챙겨주며 정을 나눴습니다. 손님이 남긴 볶음밥 양만 봐도 그날 음식이 어땠는지 귀신같이 알아맞히던 아내. 마감 청소 끝내고 둘이 마주 앉아 식은 밥 나눠 먹으며 오늘도 수고했어 나누던 그 대화가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일상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인 줄 알았는데, 그 빛나는 계절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워낙 오래 잘 됐으니까요. 매출이 조금 줄어도 이번 주는 날씨가 안 좋아서, 이번 달은 연휴가 없어서라며 애써 스스로를 달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뭔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한 건 주차 문제였습니다. 명동 골목은 원래 도보 중심 상권에 가까웠고 차가 다니기도 빠듯한 곳이죠. 예전엔 단체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왔으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이 차를 몰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근처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렸습니다. 애써 찾아온 손님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걸 눈앞에서 볼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양 강댐 가는 길목 신북 쪽에 넓은 주차장을 갖춘 대형 닭갈비집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춘천 닭갈비는 명동 골목이지 싶었는데 손님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번듯한 깨끗한 인테리어, 우리 명동 골목의 낡은 가게와는 비교가 됐죠. 퇴계동, 석사동 같은 신도심이 커지면서 춘천 현지인들도 굳이 명동까지 나올 이유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먹고 마는 게 일상이 된 거죠. 더 결정적인 건 닭갈비가 더 이상 춘천만의 음식이 아니게 된 겁니다. 가평에도 수원에도 서울 한복판에도 닭갈비 프랜차이즈가 생겨났습니다. 예전엔 닭갈비를 먹으려면 기차 타고 춘천에 와야 했지만 이젠 동네에서도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변화가 우리 골목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휴가철 인파에 주말 저녁이면 웨이팅이 생기니 착각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주말엔 이렇게 사람이 오는데. 평일 매출이 줄어도 주말이면 어떻게든 메워지니 그 숫자에 안심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서서히 기울고 있는데 성수기 손님이라는 가림막에 가려 기울기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무렵 씀씀이가 컸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처음 대학 합격 소식 듣던 날은 정말 기뻤습니다. 등록금은 1년에 8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자취방 보증금은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거기에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쓰라고 8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2년 뒤엔 딸도 서울로 갔습니다. 두 아이 몫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 다닌 대학을 자식들이 다니는 거니까요. 철판 앞에 서면 서울 간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게 저와 아내가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나서도 방학이 되면 친구들을 데리고 춘천에 내려왔어요. 아버지, 친구들한테 우리 집 닭갈비 맛 자랑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아낌없이 차렸습니다. 고기도 넉넉하게 올리고 서비스도 두둑하게 얹고 친구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아들 어깨가 으쓱하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녀석이 우리 가게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자식들 친구 녀석들이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 피곤함을 다 날려줬습니다. 아들이 대학 3학년 때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한 학기를 다녀오겠다는 거였어요. 항공료에 현지 생활비까지 따로 2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 가게 사정이 슬슬 예전 같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도 보내줬습니다. 제가 못 나가본 세상을 자식이 나가서 보는 건데 그 경험이 아이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겠나 싶었어요. 아내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날 공항에서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저 녀석이 저렇게 컸구나. 그 뿌듯함 하나로 철판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눈에 띄게 준 건
2010년대 중반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경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거라 믿었죠. 결국 저는 무리해서 리모델링을 감행했습니다. 가게가 낡아서 손님이 안 오는 거라 믿었거든요. 공사 기간 내내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공사판 옆에서 철판을 닦던 아내가 조용히 혼잣말을 하더군요.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던 게 아직도 마음의 짐으로 남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끝난 날 마치 처음 가게를 열던 33세 기분이 다시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잠깐 손님이 늘었습니다. 새로 단장했다는 소식에 손님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2달을 못 갔습니다. 손님은 인테리어가 낡아서 안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발길을 돌린 사람들은 벽지 하나 바꿨다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걸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게 제가 놓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때도 미련하게 저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만 믿었습니다. 힘들게 버텨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 골목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 그 오만과 고집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성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 배를 붙잡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사실 균열은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춘천의 교통은 더 좋아졌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오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님들은 더 빨리 떠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가게에 머무는 시간도 우리 골목에서 보내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소비의 물결이 변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저는 왜 그때는 그토록 애써 모른 척했을까요? 가라앉는 배를 꽉 붙잡고 그것이 곧 제 인생의 전부라 믿었던 그 미련함이 지금도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ITX가 뚫리면서 춘천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처음엔 가깝고 빠르니 그저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예전엔 춘천에 오면 다들 하룻밤은 머물다 갔습니다. 닭갈비에 막국수도 먹고 소양강 둘러보며 밤늦게까지 명동 골목을 서성이는 게 춘천 여행의 낭만이었죠. 그런데 ITX가 생기고 나니 당일치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닭갈비 한 그릇 먹고 사진 몇 장 찍고는 금세 서울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춘천에 머무는 시간이 확 줄어드니 명동의 밤도 빛을 잃어갔습니다. 영화관도 쇼핑하던 거리도 밤새 이어지던 2차, 3차 술자리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대학생들도 예전 같지 않고 휴가 나온 군인들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골목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무렵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했어요. 빈손으로 시작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1억을 해줬어요. 2년 뒤 딸 결혼할 때도 혼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보탰고요. 매출은 떨어져만 가는데 대출에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하니 통장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티를 낼 순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가장이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노후는? 저는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아직 가게 있잖아. 다시 벌면 되지. 그 말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는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비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죠. 그런데 골목 전체가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의 흔적조차 사라진 겁니다. 하루 종일 테이블이 텅 비어 있었고 철판에 불을 붙여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인건비는 고정으로 나갔습니다. 임대료도 꼬박꼬박 내야 했고 유통기한 지나 버려지는 식재료들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돈은 멈추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밤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아무도 없는 홀에 혼자 앉아 텅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일찍 무언가를 바꿨어야 했나?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은 온통 자책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평생을 지켜온 내 터전이 텅 비어가는 걸 지켜보는 건 무력함을 넘어선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고, 안 괜찮다고 하기엔 아내가 너무 걱정될 것 같아서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버티면 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차갑더군요. 아내도 무서웠던 겁니다. 저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 있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건 없어요? 수화기 넘어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잘 버티고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는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저 자식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내뱉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무언가 말하려다 그냥 제 손만 한 번 더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를 붙잡고 그 긴 터널을 버텼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리기 시작할 무렵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손님이 돌아오겠지.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시작이다. 그 기대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희망이 아니라 가혹한 희망 고문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리던 날 저는 진짜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철판에 다시 불을 올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며 이제 다시 시작이다 싶었죠. 그런데 손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말입니다. 제가 버티는 동안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달이 일상이 된 거였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집 앞까지 오는 음식을 찾았습니다. 저도 아들의 도움으로 배달 앱에 등록해봤지만 남는 게 없었습니다. 매출의 20% 가까이 되는 중개 수수료와 라이더 비용을 떼고 나면 적자였으니까요. 닭갈비는 테이블에서 직접 볶아 먹어야 제맛인데 배달 용기에 담겨 식어버린 음식이 우리 집 평가를 갉아먹는 것 같아 몇 달 만에 접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그간 버티느라 늘어난 부채가 발목을 잡았죠.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로 빌린 5천만 원. 빚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무서웠습니다. 가게 월세 250만 원, 직원 인건비 400만 원, 여기에 전기, 가스비와 재료비까지 저희 두 사람 생활비와 보험료,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은 매출이 있어야 겨우 본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월 600만 원 남짓, 매달 400만 원씩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통장을 열어보니 남은 돈은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석 달 뒤 대출 이자조차 막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 함께 일한 주방 직원을 내보내던 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월급을 못 주는 내가 미웠습니다. 게다가 해외여행 바람이 불며 춘천을 찾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SNS에는 춘천 닭갈비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바가지 요금, 불친절, 양이 너무 적다. 그 돈 주고 먼 춘천까지 왜 가냐. 닭갈비가 아니라 양배추 볶음이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성공에 취해 회전율만 챙기고 양을 줄였던 그 오만함이 이제 전체의 낙인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이미 등을 돌린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 골목을 떠난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숫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통장 잔액,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매달 불어나는 적자. 다 늘어놓고 보니 희망이란 건 없었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우리 자식들 번듯하게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만하면 우리 잘했어. 잘 산 거야.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3년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패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2023년 가을 결국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내놓겠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33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다 담길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말을 내뱉고 나니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33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권리금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33년을 지켜온 가게인데 단골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남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상권이 죽어버린 골목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은 없었죠. 오히려 30년 묵은 철판과 낡은 인테리어를 모두 뜯어내는 철거비로 500만 원이 따로 들어갔습니다. 벌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돈을 써야 하는 현실.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여기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게 어디야? 그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지 억지로 참았던 숨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철거를 앞둔 날 주말 시간을 낸 큰아들이 춘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더니 제 옆에서 청소를 시작하더군요. 부자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갓난아이 때 아내 등에 업혀 이 가게에 처음 왔던 그 아이가 어느새 커서 아비의 마지막 짐을 덜어주고 있구나.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결국 저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우는 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33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때 단골 손님 몇 분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30년 넘게 찾아오신 분도 계셨죠. 사장님, 진짜 문 닫는 거예요? 그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의 기억을 꺼내 놓으시더군요. 대학 시절 MT 때마다 왔었는데 가족들이랑 자주 오던 곳인데 제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누군가의 인생에 그렇게 깊이 새겨져 있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판에 닭갈비를 볶아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손님들은 말씀하시더군요. 역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지난 33년을 위로하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가게에 아내와 둘만 남았습니다. 테이블도 걷어내고 철판도 덮어놓은 텅 빈 공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막 속에서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다. 그치? 그 말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기름때처럼 손끝에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었고 뜨거웠고 우리 둘이 함께였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청춘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며칠 후 철거업자가 왔습니다. 가장 먼저 간판부터 떼어내더군요. 33년 동안 우리 가족의 희로애락을 지켜주던 그 간판이 공구 소리 몇 번에 허망하게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33, 처음 간판을 올리던 날 아내와 둘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참을 쳐다봤거든요. 이제 진짜 우리 가게다. 우리 가족 굶기지는 않겠구나. 하며 좋아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한데 그게 내려오는 건 참 순식간이었습니다. 간판이 사라진 자리를 뒤로하고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춘천 토박이로 태어나 평생을 함께한 명동 골목이었는데 오늘따라 골목이 너무나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엔 저녁만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철판 볶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었는데 지금은 임대문이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고 문 닫은 가게가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명동 골목 전체가 어느새 시대를 뒤로하고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던 날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3, 전 사장님께 떨리는 손으로 받았던 그 열쇠. 33년을 매일같이 열고 닫던 그 문이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유독 크게 들리던 그 소리가 제 인생의 가장 긴 한 챕터를 마감하는 종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돌아서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판도 없고 불빛도 없는 그저 낡은 철문만 덩그러니 남은 가게. 고생했다, 형만아. 아무도 말해주는 이 없지만 스스로에게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골목에서 단순히 장사꾼으로 살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자식들의 밥상을 차리고 아내와 어깨를 부딪히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빚을 갚고 자식을 키우고 골목이 살아있는 동안 그 온기를 함께 나누며 살았죠. 저는 장사꾼이 아니라 이 골목을 지키던 가장이었습니다. 가게가 망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 제 몫의 시간이 끝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33년을 짓누르던 어깨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왔어? 응, 다 정리했어.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도 모르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갔습니다. 33년 동안 저녁은 늘 가게에서 먹었으니 아내와 집에서 먹는 저녁이 오히려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식사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춘천의 밤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이제 우리 매일 이렇게 저녁 먹어요. 저는 그 말에 그저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 걱정 없이 아내와 눈을 맞추며 먹는 저녁. 그 웃음 끝에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33년 동안 수많은 손님을 위해 철판을 닦았지만 오늘 이 밥상은 오직 나와 내 아내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3년 내내 춘천 명동 골목을 뜨겁게 달궜던 그 철판과 작별한 뒤 저는 아내와 평생을 하고 자란 춘천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소양강 바람, 명동 골목의 밤, 단골집의 구수한 쿡밥 냄새까지 눈에 밟히는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정든 춘천을 등지는 발걸음 뒤로 또 다른 그리움이 저를 재촉하더군요.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아들한테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손주 녀석의 얼굴을 들이밀며 할아버지 하고 해맑게 소리를 치더군요. 그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철판 앞에서 쉼없이 볶아내던 시간보다 저 녀석들의 웃음소리 곁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 인생에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아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이제는 손주도 보면서 가까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이사 얘기를 듣더니 그러더군요. 아버지, 그냥 저희랑 같이 사세요. 방 준비해 둘게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와요. 저희가 모실게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고 사위 눈치 보며 사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가까이 살되 따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32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대출을 모두 갚은 뒤 아들, 딸이 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춘천에서 서울로 넓은 집에서 좁은 빌라로 옮긴 것을 두고 뒷걸음질이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곳엔 춘천의 가게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시끌벅적한 생기가 있었으니까요. 주말마다 모인 아이들이 거실을 휘젓고 딸이 아내의 반찬을 타박하고 아내가 부엌에서 껄껄 웃는 소리. 그 소란스러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텅 빈 홀을 보며 느꼈던 그 적막한 고독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사람 사는 소리였으니까요. 이사 오고 얼마 뒤부터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사장님 소리 듣던 제가 경비원이라니 솔직히 자존심 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입주민들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건네고 단지 내를 돌며 하루를 보내는 그 루틴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소리는 안 들려도 입주민들이 건네는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저는 이제 알거든요. 아내는 요즘 아들네 손주들, 딸네 손녀를 봐주느라 저보다 더 바쁩니다. 어느 날 딸이 아내 손에 봉투를 쥐어주더군요. 엄마, 용돈이야. 애들 봐줘서 고마워.
처음엔 손사래를 치던 아내도 딸의 진심 어린 설득에 쑥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게 처음엔 민망했는데 이제는 그게 또 다른 보람이라고 하더군요. 아내 얼굴이 요즘 제일 밝습니다. 가끔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장사가 잘 되던 시절 밀려드는 손님이 당연해지니 저도 모르게 오만해졌던 건 말입니다. 가격은 올리고 양은 줄이며 회전율만 쫓던 날들. 그때의 선택들이 결국 바가지, 불친절이라는 화살이 되어 우리 집을 겨눴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리모델링에 무리한 돈을 쏟아부었던 것도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를 보지 못하고 설마 우리는 괜찮겠지라며 안주했던 것도 전부 제 불찰이었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도 손님들이 줄 서던 날들도 내가 평생을 바친 세월도 전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래 장사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넘쳐날 때, 매출이 오를 때, 그때가 바로 더 긴장하고 더 낮아져야 할 때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무서워하지 말고 먼저 공부하십시오. 공부를 해서라도 적응해야 합니다. 변화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돈 잘 벌어놓고 이제 와서 시대 탓이냐, 남 탓이냐. 맞습니다. 시대 탓, 코로나 탓, 상권 탓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더 자세를 낮추고 손님들 눈높이에 맞추고 겸손했어야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제가 더 시장의 변화를 빨리 읽었어야 했습니다.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올 거야. 그런 안일했던 제 생각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입에서 잘 안 나오지만 사실이니까 인정합니다. 33년을 버텼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간 거예요. 그건 제 뼈아픈 실패입니다.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래도 후회만 남은 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예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딸도 제 몫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세월들이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이 되었고 신혼집 보증금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사라졌지만 그 가게가 만들어낸 삶들은 여전히 씩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면 저는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요즘 아침엔 아내와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33년 동안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느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평범한 산책입니다. 아내가 문득 걷다 말고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둘이서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가볍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니 이제야 비로소 보입니다. 철판도 기름 냄새도 볶는 소리도 이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끝에는 아직 그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부지런히 움직이고 아내의 손을 잡고 걷고 손주들의 웃음소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역만 춘천의 마지막 철판을 지켰던 한 남자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